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100입니다. 오늘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들이 만든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통합의 불씨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공동대표단이 이끄는 새로운 보수당의 첫 책임 대표는 하태경 의원이 맡았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까지 한 한 의원은 젊은 층이 주도하는 정당, 공정 가치를 우뚝 세우는 정당이 되겠다며 힘차게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한 다음 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야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심지철 원내대표는 새로운 보수당의 출발을 축하하는 한편 어떤 방향이든 보수 통합이 되지 않겠냐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제1야당 한국당이 범보수 통합을 이뤄낼지 총선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더욱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번째 영입 인재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소병철 전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입니다. 소 전 고검장은 검찰 퇴직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전관 예우를 거부한 이례적인 행보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총장 후보로만 3차례나 거론된 소 전 고검장은 검찰 개혁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고 이해찬 대표는 이런 분만 있으면 검찰제도 개혁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회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내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어서 여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21대 총선이 오늘로 정확히 100일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 1번지는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연말에 보수통합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그 연계를 생각했던 그런 보수통합이었다면 지금 이제 외연을 좀 넓혀가면서 이현주 의원, 또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까지 얘기를 언급을 하고 거기에 또 안철수 전 의원까지 얘기를 하는 등 좀 이렇게 이 불 지핀 불에다가 장작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서 불을 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전반적인 보수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21대 총선 100일 뒤를 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네. 뭐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유를 하나 좀 들면요. 정치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전거는 가만히 멈춰 있으면 옆으로 쓰러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달려야 균형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과거 한 3년 정도를 되돌아보면 보수가 국민께 과연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가. 네. 좀 그런 움직임을 별로 본 적은 없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었을 때 일종의 이제 기대감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뭔가 기대를 갖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고 하는데 어떤 수를 담글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단순히 바꾸는 그런 방식의 어떤 몇 개의 어떤 세력을 모으는 그런 통합의 형식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국민들도 그러면은 어떤 수를 담글 거냐인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이 기존에 유지해왔던 그 색깔에서 별로 변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통합이라 그러면 그건 그냥 통합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새로운 뭔가의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공화당과
국민통합연대를 벗어난 뭔가의 상대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네.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보수당이나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뭐 바른미래당이든 아니면은 일군의 어떤 정치 세력이든 이런 세력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는 현재로서는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뭐 상대방이 마음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마음을 줄 준비는 현재로서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보수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평가를 내리긴 조금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연대는 선거 때마다 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합종 연행이 됐을 때는 여러 비판을 받았고 실제로 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온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중심의 이번 통합 논의가 어떤 결과로 과연 귀결이 될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마도 야권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 차에 맞는 선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의 중간 평가, 야권은 이것을 이 정부 심판이라고 얘기할 텐데요. 네. 이런 성격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집권 여당을 제외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과 정당이 다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기본적인 기조를 얘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태를 겪으면서 4+1이 가지고 있는 공고한 힘을 좀 봤을 것이고 네. 108석이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아낼 힘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 자체적으로 이 모든 일을 끌고 갈 수 있다면 한국당 스스로 쇄신하고 혁신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있는 여러 세력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좀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 30% 정도의 지지율을 복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오던 또 보수정당의 르네상스 같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정치 기본적인 복원을 갖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재 영입과 쇄신의 작업들을 함께 나가는 것이 한국당이 이번 선거에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결국 보수에서는 지금 통합이 최대 화두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보수 통합의 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출범한 새 정당이죠.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의 이야기 우선 듣고 저희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저희들 보고 반성문 쓰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게 기존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2당 해라. 지난주에도 제2당 받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래가 이길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가 살려면 한국당 일단 문 닫아야 된다. 김세현 의원이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예. 한국당이 문 닫고 한국당이 기득권 내려놓고 보수가 해체 모여야 된다. 이런 방법론을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그것이 녹아있는 게 유승민의 3원칙인 겁니다. 네, 우선 궁금한 게 하태경 책임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새로운 보수당을 견제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견제를 한다면 이게 향후 있을 통합에 대한 사전 어떤 기싸움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보수당은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우리 그런 농담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군사들 이끌고 산 정상까지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게 아닌가비요? 그리고 다른 데 갔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처음 이제 보수통합 얘기를 지난해 연말에 꺼냈을 때 그때는 지금 새로운 보수당 쪽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논의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건 아닌가벼.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아예 빠져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황교안 대표가 유화무게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유승민 예. 전 대표를 네. 향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황 대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을 끌어안고 다른 한쪽을 떨어뜨리느니 차라리 플러스 어차피 통합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새로운 보수당을 끌어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마이너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은 일단 관심 밖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은 차라리 새로운 보수당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 아닐까? 예. 그래야지 플러스 알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욕심입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쪽으로 좀 더 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한 정당이라고 하는 탄핵한 정치인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것은 뭔가에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대권 주자의 면모를 갖춘 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보수 쪽에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끌어안았을 때 플러스 알파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쪽 사람들을 품어 안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진행하되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예. 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새로운 보수당은 일단 후순위 이렇게 밀어두는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제 그게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통합의 효과를 100일 뒤에 거둘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보수당을 배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염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보수 스스로가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100명인데 이전에 100명하고 지금 100명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흩어졌던 100명을 다시 모으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면서 다른 어떤 제 정치 세력들하고 힘을 합치는 모양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힘을 합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하고 뭔가 합쳐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합치는 모양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혁신을 만들어가는 모양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아마 단계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뭔가 변화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당명을 2번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집을 예. 2번 허물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합추진 세력들을 외부에 만들고 그 통합추진 세력을 통해서 뭔가 통합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걸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새로운 보수당하고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뭐 정치인들하고 의사타진을 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한 2월 초중순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당명을 바꿔가는 이런 모양의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연일 구태정당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의 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여러 가지 면모들을 바라보건대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의원들의 숫자라든지 그리고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지율이나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그리고 2018년도에서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선거의 결과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바른미래당에서 이어온 새로운 보수당이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선거에 나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정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미력한 힘도 합치자라고 지난해 11월 달에 보수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3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다 수용할 수 있다 얘기를 나가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통합은 지지부진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신당 창당에 대한 선언을 했던 게 유승민 의원 측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유승민 의원 등 새로운 보수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게 되는 당내 인사들이 많은데 더는 여기에 매진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지금 현재 하태경 책임대표가 얘기하는 건 한국당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게 되면 한 30%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러한 30% 정도에 육박하는 당원들과 여기에 대한 유권자들까지도 완전히 구세대의 정치로 치부해버리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 책임대표 등이 진정으로 보수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좀 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서 김성환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지점 하나는 그래서 더 바른 새로운 보수당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를 위시로 하고 있는 중간 진영의 사람들까지 폭넓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총선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판단들을 가게 될지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 새로운 보수당 창당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환을 축하 화환을 새로운 보수당에다 보내줬다. 근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명의의 화환은 없었다. 제가 이 보도를 접하면서 단순한 그냥 해프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또 고도의 노림수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김 교수님부터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보게 되면 화환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책임 대표 5명 현역 의원들에게 난을 보냈다는 거죠. 최소한도의 예우를 갖추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끈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하기 시작하면서 연을 거듭하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 때리기입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에 있는 당대표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한국당을 대상으로 구태정당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당 출범했다고 박수 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하되 새로운 보수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무리한 정치 행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 때문에 정치라고 무엇 때문에 보수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절대절명의 이유라고 하는 건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큰 힘을 합치자는 건데 지금 현재 새로운 보수당이 하고 있는 행보들은 솔직히 가진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해야만 어느 정도 협상에서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기 위한 모든 문들은 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의 메시지 정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마 이 난 5개를 보냈던 그런 의중에 놓여져 있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은 인정 못하겠다는 뜻 아닌가 싶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통합 대상으로 일단 먼저 염두에 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일단 황교안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을 제외한 보수 세력의 통합 문제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미리 새로운 보수당을 통해서 화환을 보내는 것으로 그 논란이나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에 그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유승민 대표한테는 난 보냈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한테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의원 중에 비친 거 아닐까. 그냥 하나 보내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네. 여기에 대한 핵심은 5개의 난을 보냈는데 네. 지금 현재 새로운 보수당의 책임 대표가 5명, 그중에서 현역 의원이 5명이기 때문에 책임 대표에게 난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청와대에서 난을 보내건 상대 정당에게 난을 보낼 때는 대표에게 난을 보내는 게 기본적인 과일인데 네. 여긴 지금 책임 대표가 5명이기 때문에 그 대표에게 보냈다는 근데 사실은 좀 확인해 근데 드립니다. 이게 약간 사실관계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게 일부에서는 이 난 5개가 오늘 보낸 거다. 그러니까 하루 늦게 보낸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저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학계에서 기업인으로서 또 학술인으로서 이렇게 정계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서 정말 얘기 많이 했던 게 타이밍의 귀재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설 이전에 귀국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 안철수 전 대표의 이번 행보가 총선을 앞두고 절호의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무임승차의 귀재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비유가 네. 되게 너무 왜냐하면은 선거법 개정안 문제가 그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 1년 가까이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갈등 끝에 결국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왔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안 전 대표가 차지할 수 있는 정치적 어떤 그 영역이 좀 넓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들어온 것 아닐까. 근데 만약에 이제 선거법 국면에서 들어왔더라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찬반의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양자간에 지금 안 전 대표가 오늘 모 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념 싸움, 진영 논리에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면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안 전 대표가 정계복귀 선언하고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여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본인은 지금 이제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소신이든 뭐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몸싸움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리고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까지 결국은 선거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전 대표는 그런 데에서 거리감을 두고 있다가 지금 딱 들어오는 모습이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국회 본회의장 방금 전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인터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진영 논리만 가지고 정치권을 평가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개혁이나 반개혁의 부분이나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뭐 옛날에 뭐 안개화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미래를 얘기하는 뭔가 뚜렷한 상은 없이 미래와 과거의 어떤 싸움으로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굉장히 허망해 보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욕하고 싶어서 진영 논리를 욕하는 정도 수준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인터뷰를 했으면은 좀 더 외국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풀어놨으면 어땠을까. 네. 근데 어찌 보면은 그냥 진영 싸움 논리를 비판하는 그냥 제 3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처럼밖에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뭐 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반정치라고 하는 얘기를 들고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은 다 썩었다, 다 잘못됐다. 새 정치라는 얘기도 네, 있었고요. 반정치, 새정치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새정치연합은 근데 민주당하고 합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쪼개졌잖아요. 네.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중에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을 비판만 하지 말고 정치권 안에서 이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그 안에서 어찌 보면은 그 권력 투쟁 과정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으면은 자기도 같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 힘의 논리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다. 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텐데 여전히 약간 좀 선비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더해서 뭐 내놓은 메시지나 기본적인 태도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는데 네.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는 과연 예전처럼 안철수 바람이 다시 불까? 어느 정도나 총선에 파급력이 있을까? 이 부분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그 과거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일으켰던 게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무릎팍도사 등 한 예능 프로에 나오면서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기도 했고요. 2016년도 총선 같은 경우는 국민에 대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새 정치 더하기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국민들 앞에 선보였고 국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노력했던 게 2017년도 대선이었고요. 근데 앞서 김성환 평론가님이 정확히 지적해 준 것처럼 약간 그 화법들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새 정치와 미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양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벌써 2012년도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늘 수학의 정석 같은 이 문제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앵커님도 공부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고 저처럼 공부에 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집합만 계속 풀거든요. 네. 다시 공부를 해야지 하고 수능에서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됐을 때 책을 들면은 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앞에 집합부터 계속 푸는 겁니다. 네. 아주 오랜 기간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새롭게 얘기하게 되는 게 집합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방정식도 풀고 미적분도 풀고 함수도 풀어내면서 이 책을 다 뗐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이 돼야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할 수 있는 성취기로 가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적어도 안철수 전 대표가 보여줬던 그리고 얘기했던 새 정치와 미래에 대한 길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현실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라고 하는 기간에서 얼만큼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남겨진 큰 숙제라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한국 정치의 어두운 점, 갖지 못했던 점들을 이슈를 선점하는 데는 항상 적극적으로 하고 그 이슈를 발굴을 했는데 그 이슈를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뭐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에 크게 관련 그 없이 이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에는 좀 다른 카드를 들고 올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험 바로 앞두고 짜잔하고 등장해가지고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몇 년 동안 막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고생한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안 전 대표는 물론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다시 이제 잠시 쉬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복귀할 때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전 대표가 할 말이 그냥 기득권 진영 싸움에 그냥 물들어 있는 기득권하고는 난 다르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그런 정도를 원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차라리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모들, 그런 게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앞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전 대표는 싸우지 않아요. 싸워야죠. 싸워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안 전 대표는 지금 뭐 진영 논리에 지금 한국 사회가 매몰돼 있다. 진영 논리가 뭐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중학생만 붙잡고 물어봐도 아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러면은 합리적 중도는 또 뭔가?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의 합리적 중도라고 하는 것도 허망해요. 지난번에 극중주의라는 얘기 했잖아요. 예. 그것도 허망한 논리로 끝났잖아요. 안 전 대표는 정말 나중에 지금 정당으로서의 정치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대권까지 꿈꾼다 그러면 자기만의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만을 믿어줄 만한 사람들, 확실한 지지층을 만들 때 그 어느 지점에 애매모호하게 있는 합리적 중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남들이 터 잡고 있고 깔고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안 전 대표가 와서 뺏어야죠. 그 뺏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자기도 다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더라도 자기가 그 안에서 뭔가 정책적인 선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실현시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건데 안 전 대표는 그런 능력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고 지금도 약간 그런 면에서 거리감을 자꾸 두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론을 하고 평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치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그 정치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애정어린 두 분. 고언으로 들리네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평가 들어봤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험지, 뭐 더한 험지라도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플러스 전현직 총리 간의 종로 대결이 과연 성사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전직 총리 1등과 2등을 계속 달리고 있는 대권 주자가 나와서 이번 종로대전을 펼치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하고 뜨거운 관심 지역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언론에서도 좋아할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뜨거운 격전지로 볼 확률들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두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지는 사람 한 명은 향후 대권 가도에서 치명상을 입을 그렇죠. 뿐더러 사실은 대권 가도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서 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총선에서 맞부딪혀서 대결을 펼치는 경우들은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측면이라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와의 전력 투구를 통해서 종로대전을 펼치기보다는 한국당의 재건과 복원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가장 쉬운 선택지는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강남권 혹은 영남권에서 안정적인데 공천을 받고 나가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라고 하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중진들을 비롯한 새로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명분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험지, 그보다 더한 험지라도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수사가 담긴 메시지를 던졌다 생각이 되고요. 황교안 대표는 아직 현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권으로 가는 길목에서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쉬운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데는 한국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불릴만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징성도 가지면서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현재 있는 지역위원장 등으로는 선거에서 굉장히 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지만 황교안 대표가 출마했을 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출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험지보다 더 험한 곳, 뭐 이런 워딩을 통해서 본인의 희생을 강조를 했는데 험지라고 하면 어디 종로가 험지입니까? 이낙연 총리하고 붙으면 험지가 되겠죠. 이낙연 총리가 가 있는 곳이 험지가 곧 될 수도 있는 이런 네.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언론이 프레임을 이미 짰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프레임을 짜기 전에 황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맞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언론의 프레임을 깨는 뭔가의 조치들을 계속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은 다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해서 이낙연 총리하고 붙으면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황 대표가 다른 데를 가요. 그럼 피하는구나.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이미 늦었네요. 그럼. 그러니까 한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치적 명분이나 논리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내세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의 정말 타당한 논리를 내세우지 않으면 아주 모양이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하고 붙는 게 안 붙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이는데요.
너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만약에 황 대표가 계속 당권을 쥐고 가는 상황이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싸움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예. 보이고요. 만약에 황 대표가 지금 당대표직 내려놓고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대위원회 구성하고 예. 정말 기득권 내려놓으면서 보수 통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낙연 총리하고 붙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던지고 가서 지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낮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더 평가나 호감도가 좀 낮게 나오는데 그런 거 극복해서라도 내가 패배하고 다시 살아 올라오겠다고 하는 결기를 보여주면 그다음에 아름다운 패배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총선 정확히 100일 앞두고 있다라고 저희가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제 인재 영입, 새 얼굴 찾기에 정말 그야말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100일 앞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른바 히트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언론들도 그렇고 여론들의 관심을 끌고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영입된 인사, 어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을 영입을 했는데 검찰총장 후보에 단골로 올랐던 인물이고요. 그만큼 어떤 청렴한 검사 사항을 또 보여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당과 정부에 많이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불과 하루가 지났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인 민주당의 인재 영입 속도도 내고 있고 또 차곡차곡 스토리를 갖춰가는 부분들은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4명의 인재 영입 중에서 저는 이 두 번째 인재 영입, 이 남자라고 볼 수 있는 원종건 씨, 네. 그리고 네 번째 인재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 소병철 고검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굉장히 많이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모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최혜영 교수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영입된 군 출신 인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얼마든지 또 대체를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늘 선거 때마다 있어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인재 영입 수준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병철 고검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로 검찰 개혁에 준하게 되는 것들은 검찰이라고 하는 기득권에 대한 개혁보다는 소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바탕으로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 주체로 보렸던 박주민 의원 등은 민주사유를 위한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류 세력이 아닌 상태 속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후폭풍 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인사로서의 영입에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원종건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불과 민주당이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젊은 층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해버린 사실 회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네. 정당의 이미지를 갖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갖지 못한 내용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인재 영입이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차곡차곡 제대로 나름대로 선거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 위한 인재 영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인재영입위원회 만들었으니까요. 네. 조만간 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깼잖아요. 박찬주 대장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깼고 상징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몇 배의 스토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나름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우리 바둑에 비유를 하면 바둑에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누가 선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기선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뭐 이른바 이제 공천을 받고 친문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걸 하나하나씩 지금 극복하거나 변화하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선거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제 보수 진영 내 통합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선거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은 기존의 집권 여당이 겪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선거판에서 뭐 전략 공천을 받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나름 나태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전에 보였던 선거하고는 좀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예. 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부러워할 만한 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뭔가 시스템이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들을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통합 주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 수준,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수준인데 민주당은 선거 준비들을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당의 선거 준비 정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재 영입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현재까지는 완승,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 다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완승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로 직전까지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다른 외부의 공간에서 힘을 쓸 수 있거나 여력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봅니다. 염동열 인재영입 위원장 같은 경우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인재영입에 이 공을 들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젊은 인재영입 등에 대한 발표 그리고 앞으로 후속적으로 발표하게 될 인재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절차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이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체제 내에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확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4+1의 패스트트랙 국면은 긍정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한쪽에서는 인재영입의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만큼 국회에 대한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1월 달이 돼서 이제는 인재영입을 발표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끝날 때까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은 이렇게 인재 영입 제안은 안 받으셨어요? 아니 뭐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네. 자꾸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이렇게 TV에 나오면은 당연히 다음은 국회의원 가겠지. 네. 많이들 그러십니다. 네,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병철 전 고검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수진 판사도 네. 얘기하잖아요. 그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일부러 이제 대법원에서 늦췄다고 하는 의혹을 예. 제기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 특히 이제 소병철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오히려 더 지금 기대감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관한 상징적인 인물들을 지금 영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민주당은 지금 프레임을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은 좀 우리가 예측 가능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권 심판론.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예.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개혁 대 반개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으로서는 국정 지지를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더 도와주시면 좀 더 개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예. 그때 지방선거에서 그때 새누리당이 완패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완패하지 않았어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권한테 더 지지를 주셔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한테 조금만 더 힘을 밀어주시면 지금까지 검찰 개혁해왔던 거, 정치 개혁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진력 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여당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검찰이 여야 의원을 무더기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 내상은 한국당이 더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헌정 질서 수호의 위 의인들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일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보좌진 모두 27명을 기소했습니다. 의원만 2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학살입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불법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특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약식 기소한 한국당 의원 중에 2명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구형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리 당대표가 저렇게 말하더라도 좀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종적인 대법 판단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15일에 있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기소가 된 상황이라 이를 통해서 개별 의원들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상대 후보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뚫고서는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더라면 향후 있는 재판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참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당한 기소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리얼미터에서 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동등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야권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도 적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재판을 아직 받아본 전례가 없거든요. 이 내용은 충분하게 좀 열린 상태로서의 결말들이 열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앞서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이른바 공천 가산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이 이른바 훈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소가 돼버리면서 이게 마이너스 요인,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많이 또 상황이 반대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귀결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 일관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황교안 대표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천 가산점 얘기할 때 그때 동의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언제 그랬냐고 또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또 감점이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이익 없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과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수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에 조국 국면이 지나면서 그리고 뭐 이른바 하명 수사부터 시작해서 선거 개입 문제까지 검찰의 판단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박수 보내고 응원 보냈습니까? 근데 자신들에 관해서 그 패스트트랙 문제, 선거법 위반, 선진화법 위반 문제가 나오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마치 엄청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잣대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늘어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기왕 응원할 거면 끝까지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의 얘기가 계속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모양이 그대로 연출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런 사태가 올 줄 몰랐냐는 거예요. 알았던 거 아닙니까? 다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 가지고 벌벌 떤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벌써 몇 달 전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선거법 개정 국면이나 이럴 때 공수처법 문제나 이럴 때 최소한의 합의 처리하는 노력이나 아니면은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집권 여당에서도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감을 좀 덜어주거나 판단을 좀 덜어줄 만한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방치하고 더 싸움으로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건 마치 엄청난 잘못인 것처럼 야당 탄압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건 또 불법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이건 처벌하면 안 된다. 이거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의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야죠. 그거 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김병민 교수께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와 관련해서 공천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 2명의 약식 기소한 의원들이 검찰에서 당선 무효형에 대한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어떤 양형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범죄 혐의점에 있어서의 가담도나 무거운 부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약식 기소됐음에도 이런 구형을 했다면 실제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다수의 의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게 당장 총선까지 형량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후에 언제든 간에 의원직 상실이라는 네. 당연히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천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리한 기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미한 사건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최종적으로 500만 원이 선고가 되는 순간 의원직을 박탈될 뿐더러 5년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예. 여기엔 지금 황교안 대표도 같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현장의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의 가담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는 황교안 대표는 장인상 때문에 국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되게 어려웠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두지휘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에 대해서 과거에 대법원이 한 번 판결을 한 전례가 있는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그 직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2심과 3심의 판단은 벌금의 형량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벌금은 당선 무효의 벌금을 구형해서 선고를 했지만 네. 이를 토대로 선고를 완화시켜주는 선고 유예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마도 전례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으로 피선거권을 제한시킬 정도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한국당 의원들은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모든 선택은 결국 정치적인 행위인 만큼 총선에서 국민과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